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의 마음, 정신, 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보던 분이었습니다. 환자분이었는데 여러분 강박증 아시죠? 한 가지 자꾸 집착하고 반복 행동하고 이런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입술을 자꾸 깨무는 겁니다. 입술을 깨물어서 피를 보면 안심이 되고 이 혀도 깨물고 그래서 이 입술이 보시면 여기 다 없어졌죠. 위쪽도 그렇고 거의 이게 아물었는데 계속 입술을 깨물고 해서 안 깨물면 뭔가 허전하고 찝찝해요. 그래서 자꾸 깨물고 그 다음에 송곳으로 이 손톱 밑을 자꾸 이렇게 찔러요. 그래서 피가 나면 좀 안심이 되고 자꾸 이렇게 피를 보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혀도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혀를 깨물어 가지고 혀가 3분의 1이 잘려 나갔어요. 앞쪽에. 그러니까 혀도 자꾸 이제 깨물어서 피를 내고 뭔가 찝찝해요. 자꾸 그런 애들 있죠. 사춘기 애들 또 어린 애들 보면 자꾸 뭔가 찝찝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피부도 자꾸 이렇게 뜯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하고 약을 쓰고 했는데 되질 않아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얼굴 위인데 약간 구멍을 뚫은 거죠. 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피부를 이렇게 절개한 자국이 있는데 요 속에 밧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엑스레이를 수술을 하고 전극을 뇌에 심은 거예요. 심었는데 그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게 이제 이빨이죠. 이게 앞쪽이 이게 코고 눈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인데 요 끝에 요 전극 끝이 보이죠. 전끝이 보이고 요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다고. 피부 밑으로 줄로 연결을 해서 의대 이 아래쪽으로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배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CT를 찍었더니 여기 밝게 빛나고 있어요. 빛나는 게 전극이 저 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터리가 일종의 전류를 흐르는 거죠. 전류를 흘러서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저 전극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저쪽 부위, 뇌 부위가 뭐 활성화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뇌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그런 증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뇌의 기능을 바꾸면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거는 뭐 굉장히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신부뇌 자극술이라고 해요. 신부, 뇌에 깊숙이 자극을 한다. 그래서 DBS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피부 바로 아래쪽으로 연결을 해서 뇌 속으로 전극을 집어넣는 거예요. 간단해요. 비교적 수술이 간단해요. 이런 방법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파킨슨氏병이에요. 파킨슨 병은 약물로 치료가 안 되면 이런 방법을 써서 오래전부터 치료를 했다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정신질환에도 사용을 해요.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우울증, 굉장히 심한 우울증인데 도저히 약물로 치료가 안 돼요. 그럼 이런 방법을 써요. 강박증도 마찬가지예요. 약물로 치료가 안 된다. 또 인지행동으로 치료가 안 된다. 그럼 이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부뇌 자극술인데 여기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여기 배터리가 있고요. 쭉 올라가서 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술하는 장면이죠. 수술은 그냥 두개골을 열지 않고 그냥 구멍을 뚫어서 전극을 집어넣어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전극 끝이 여기 보이고요. 양쪽으로 라인이 보이고.
지금 똑같은 그림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침습적이죠. 뇌 속으로 전극을 집어넣는 거니까 사실은 좀 뇌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전극 아주 그 작은 조그마한 전극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런 침습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냥 바깥쪽에서 이 감마 나이프라고 하시죠. 병원에 신경외과에 감마 나이프 수술을 했다. 그런 게 있는데 감마 나이프를 가지고 감마선을 밖에서 쬐는 거예요. 쬐서 어떤 뇌 부위를 뭐 좀 손상시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뇌 기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부 뇌자극술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이죠. 뭐 전극을 집어넣고 뭐 배터리를 뭐 넣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외부에서 감마선을 쬐서 뇌를 손상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기능을 바꾸는 거예요. 이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대개 이제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가 다 수명이 다 되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피부를 절결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그걸 하면 되죠. 그리고 리모컨이 있어요. 그래서 잘 때는 끄고 바깥쪽에서 잘 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끄고 아침에 켜고 리모컨. 물론 이제 더 발전이 되면 배터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굉장히 과학이 발전하면 그냥 전선도 없이 그냥 바깥쪽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극을 바로 뭐 연결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근데 감마 나이프 같은 거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초음파, 여러분들 초음파 검사를 하죠. 그거는 굉장히 그 엑스선 이런 것처럼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거예요. 초음파는. 그래서 이게 뭐 복부 검사를 한다, 초음파, 뭐 간 같은 거 이런 거 다 검사를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런 방사선에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최근에는 이런 기계가 나와서 그거를 초음파를 한 부위에 아주 집중해서 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위의 기능을 바꾸는. 그럼 굉장히 편하게 뇌 기능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많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TMS라는 거예요. TMS. 경두개 자기자극술이라고 두 개라는 거는 크레니얼, 두개골을 말하죠. 두개골을 트랜스 지난다는 거죠. 두개골을 지나가서 마그네틱, 자기장으로 자극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병원 같은 데서도 이런 시술을 하죠. 뭐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개인 병원 가면 이 TMS를 하자고 그러는 데가 있다니까요. 기계를 넣고. 그래서 이거를 뭐 일주일에 5번 해서 2주일 동안 한다든지 하루에 2번씩 해서 뭐 일주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팔자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코일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이것도 똑같아요.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 코일이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이 팔자처럼 되어 있는 요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는데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자장이 형성이 되죠. 자장. 전류에 이게 여기 코일이 들어가 있는데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수직으로 직각으로 자장이 형성이 돼요. 자장이 형성이 되면 지금 이거는 자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양쪽으로 팔자로 되어 있는데 약간 각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각각의 수직으로 형성이 된 자장이 서로 간섭작용을 일으켜서 끝으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포커싱 된다. 집중되게 돼 있어서 어떤 뇌 부위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TMS를 쬐주면 자장의 끝부위에 뇌에 우리가 원하는 부위가 갈 수 있도록 하면 뇌 기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이런 방법을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뇌 기능을 또는 뇌 신경망을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어서 그 신경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능, 뇌의 기능, 마음, 행동, 감정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약물을 먹고 또는 뭐 상담을 받고 이런 걸로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치료를 했는데 점점 뇌 기능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그 뇌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그 신경 회로를 아주 특이적으로 그거를 기능을 바꾸어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은 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게 실제로 지금 현대 과학에 의하면 뇌 기능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느냐면 경두계 직류 자극이라고 해서 TDCS, Direct Current, 직류죠, 직류, DC. 교류는 AC잖아요, AC. 직류 자극, 약한 직류 자극을 흘려줘가지고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 직류 자극을 약한 직류 자극을 흘려줬어. 요거를 두개골을 뚫고 피지를 자극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뇌 기능을 바꾸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의료기기가 아니고 무슨 기능성 식품처럼 그냥 팔기도 해요. 미국 같은 데서 직구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일부 우울증에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걸 만든 회사에서 그냥 증거가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모양. 그래서 요 귀 뒤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하고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걸 딱 했어. 자극을 프로그램을 돌렸어. 이게 뇌를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도 이제 이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팔고는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분이 우울하다. 그러면 이걸 끄집어내서 가지고 다니다가 귀에 걸고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자극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이제. 그만큼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막 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면 이제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전류를 흘려서 어떤 부위를 흘려주면 우울 증상을 좋게 하고 어떤 부위를 흘려주면 오히려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를 조금 이렇게 안정시키고 뭐 이런 게 가능해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국 뇌와 관련돼서 결국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 행동이 관련되어 있다. 또 바뀌어진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재밌는 몇 가지 제가 정례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런 유전병이 있어요. 우르바르 위테 증후군이라는 이 유전병이 있는데, 이 병은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뇌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 정상인의 뇌고, 요거는
이런 병이 걸리고 있는 애의 뇌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위가 편도체예요. 편도체라는 거는 소위 이제 감정을 우리의 뇌에서 감정의 중추부예요. 중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 특히 두려움을 느끼는 부위예요. 그런데 여기가 선천적으로 정상인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 구멍이 뻥뻥 뚫렸죠. 이게 편도체가 잘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릴 때 뱀을 무서워하지 못해요. 본능적으로 뱀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뱀을 가지고 논다니까요. 이런 증후군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선천적으로 이런 병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정례가 이 찰스 위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텍사스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해병대 출신의 복학생이었죠. 학생이었는데 1966년에 8월에 이 텍사스 대학에 가면 이 큰 빌딩이 이 학교 안에 이 시계탑이 한 28층짜리 시계탑이 있대요.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승희 씨가 왜 2007년인가 조지아 대학인가 공대인가 맞죠? 2006년에 2007년인가 그때 무차별 총기 사건을 해서 30 몇 명을 33명인가 사망했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캠퍼스에서 일어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텍사스 오스틴인 텍사스 대학에 올라가서 93분 동안에 15명이 사망을 하고 31명이 부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에 올라가기 전에 집에 이제 자기 일기를 쓰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나는 왜 내가 이 편지를 쓰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요즘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여러 가지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고통스러웠다. 이런 내용이 좀 있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무차별 난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여기에 이제 그 경찰들이 올라가서 사살을 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뇌를 봤더니 사후 부검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편도체 있죠. 아미그달라 편도체. 이 편도체 부위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양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후 내부검을 통해서 봤더니 종양이 있으니까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 적어놓은 걸 보면 뭔가 자기 감정의 어떤 변화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뇌의 변화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꽤 많아요. 또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저널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40대 남자 교사인데 소아 포르노를 너무 좋아해 집착을 해요. 소아 성애자가 많이 있죠. 근데 고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입양한 딸도 성폭행을 해가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수감이 됐는데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를 해보니까 요 위에 있죠. 네모 이게 오각형 붙어 있는 거, 요런 거 프리즘 비슷한 거, 요 시계 요걸 따라 그리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요걸 했는데 잘 못 그리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저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잘 못 그리잖아요. 시계도 잘 못 그려요. 그리고 글자를 썼는데도 이게 무슨 글자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데 이
MRI를 찍어봤더니 이 역시 종양이 큰 게 종양이 보인다고요. 종양이. 그래서 이 종양을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더니 이 증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화성 이 포른을 좋아하는 게.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이걸 잘 그리는 거예요. 잘 그리죠. 여기도 보면 시계도 동그란 거 잘 그리죠. 글자도 여기 보면 있잖아요. I am very 뭐라고 해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종양을 제거해서 이게 없어졌는데 한참 후에 종양이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했더니 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의 어떤 문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뇌와 이런 행동은 바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 뇌에서 나오는 건가? 그럼 모든 게 뇌로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 뇌는 우주의 축소판이죠.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이 우주를 대우주라고 하고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해요. 그 중에 소우주의 중심이 뇌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인간의 뇌 신경세포의 연결과 우주, 은하수 이게 거의 비슷해요. 보면 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다 이거 실제로 뇌를 보면 뇌의 신경세포들 이 염색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고요. 정말로 이게 우리 선조들이 참 훌륭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같은 우주예요. 그만큼 우리 뇌가 신비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으로 오는 정보를 처리한다. 또는 본인의 내부에서 어떤 생각이 나는 것을 처리하는 그런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는 신경세포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루고 있는 게 뇌입니다. 보시면 이게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의 몸체고요. 여기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돼서 이게 말단이 있다고요. 이 말단이 또 다른 신경세포에 연결돼서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나 결국 이런 신경세포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위, 요 사이에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걸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이렇게 와서 마지막으로 쭉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 다음 신경세포에 이 돌기하고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붙어 있으면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는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몸체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정기적인 신경 전달이 되는 거예요. 되다가 끝에 오면 이게 이렇게 간극이 있어서 전달이 안 돼요. 정보 전달이. 정기적인 그 정보가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야 여기에 정보가 오면, 정기적인 자극이 오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거기서 터져가지고 분비가 돼요. 분비가 돼서 그 다음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달라붙는 거예요. 붙어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신경세포의 기능이 결정이 되고, 그 신경세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 뇌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뭐 굉장히 많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조금 드릴 겁니다. 피니아스 게이지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철로 공사를 하는 인부예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철로를 굉장히 많이 놓았죠. 그 철로를 놓는데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폭발물이 터져서 이 봉, 한 1m 좀 길이가 되는 봉, 그리고 직경이 한 3cm 정도예요. 그 봉이 뇌를 관통한 거예요. 그 대개 이렇게 관통을 하면 당연히 사망하겠죠. 이게 뭐 1848년도니까 뭐 이 당시에 관통하면 거의, 근데 생명을 건졌어요. 죽질 않았어요. 이제 결국 해가지고 뽑아내고 뭐 했는데 이 눈 부위 이거를 뭐 굉장히 공교롭게 그걸 잘 피해가지고 전두엽을 지나서 이렇게 관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MRI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관통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생명은 건졌는데 점점점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굉장히 신중하고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점점점 좀 짜증이 많아지고 화를 잘 내고 참을성이 없고 충동적이고 점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크게 뭐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전두엽을 관통했는 거예요. 전두엽 앞쪽 전두엽인데 나중에 이제 MRI라는 기계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 두개골, 이분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 두개골을 하버드 의대에 기증을 했어요. 이 봉하고 기증을 해서 지금도 하버드 의과대학에 가면 이게 있다니까요.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MRI 기계가 개발이 되고 이 두개골을 MRI를 쫙 찍고 했더니 해가지고 어떻게 봉이 지나가고 이걸 다 밝혔다니까요. 그래서 발표를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전두엽을 지나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두엽은 그냥 아무런 기능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전두엽을 지나갔는데 크게는 이상이 없는데 성격이 바뀌고 뭐 이러잖아요. 참을성이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전두엽에 있다. 전두엽이라는 게 고위 인지 기능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그냥 원초적인 어떤 본능 이런 걸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런 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뇌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두엽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뇌는 옆에서 본 겁니다. 옆에서 본 왼쪽에서 본 거죠. 전두엽, 척두엽 옆에 귀 부위 이 부위예요. 척두엽, 두정엽 이 위쪽 그리고 뒤쪽 후두엽 크게 이렇게 나누고 소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척수로 쭉 내려가는 중간 중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쪽 이렇게 쭉 내려가죠. 허리 쪽으로. 그래서 대뇌라 그러면 여기에 있고요. 소뇌죠. 그래서 주로 이제 대뇌 쪽이 뇌의 기능을 많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지금 이제 이 뒤쪽 뇌의 뒤쪽은 시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 이게 관련이 후두엽이고 그다음에 척두엽은 청각 귀 쪽에 들어오는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위예요. 크게. 두정엽은 공간 감각. 그다음에 전두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냄새 맡는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위 중추 기능, 억제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크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뇌는 1.3 내지 1.5kg 정도 되뇌가요. 우리 몸무게의 약간 2.5% 정도죠. 그런데 2.5%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에너지는 20%를 써요.
그만큼 굉장히 활발한 엔진이죠. 그러니까 이 무게로 따지면 에너지의 2.5%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10배 정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0억 개의 신경세포다. 이해할 수가 없죠. 10의 19성,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1000억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1000조, 아까 제가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의 신경세포가 그 옆에 있는 신경세포의 몇십 개부터 몇천 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냅스가 1000조 개가 있다니까요. 이게 셀 수가 있겠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만큼 신비한 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두엽 척도변의 크게 그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가 펜필드라는 사람이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수술하면서 자기 환자의 뇌를 이렇게 바늘로 뇌를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서 뇌의 어떤 부위가 어떤 신체와 관련되어 있다. 이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서 그 부위를 다 매핑을 했다고요. 매핑을 해서 봤더니 이게 우리 몸이죠. 정상적인 몸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뇌의 앞쪽이고 뒤쪽, 왼쪽, 오른쪽인데 이 중간에 큰 골이 있어요. 전두엽과 두정엽을 나누는 골인데 앞쪽은 운동 기능과 관련돼 있고 운동 중추고 뒤쪽은 감각 중추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딱 자르면은 옆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피질이. 피질이라는 것은 뇌의 바깥쪽 부위예요. 신경세포가 있는 부위고 아래쪽에 피질 하부위는 신경세포들의 그 아까 제가 엑손, 축삭돌기라고 해서 이렇게 쭉 그 정보가 전달이 되는 줄기들이 있는 거예요. 가지들이 쭉쭉 있는 데죠. 그래서 그 피질이 신경세포의 그 본체가 있는 데죠. 그 부위들이 보면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운동 기능을 하는 데와 감각 기능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얼굴 부위가 있죠. 얼굴, 손, 뭐 다리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부위들이 각각의 피질에 해당하는 부위예요. 운동, 움직이게 하고 그쪽에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감각과 운동은 거의 비슷해요. 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차이만 있지. 그걸 다 매핑을 했더니 그거 크기를 다시 재조합을 했더니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몸이. 이 혀가 굉장히 크죠. 이 크다는 거는 피질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실제 우리 몸이고 요거는 우리 피질의 크기를 우리 몸에 대응을 시켜가지고 크기대로 재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크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뇌의 감각이나 운동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신경세포들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건 그만큼 세밀하게 움직인다든지 감각을 세밀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위가 넓잖아요. 넓어야 그 기능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혀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관련해요. 혀를 아주 움직이게 이 세밀하게 움직이잖아요. 손가락, 피아노 치는 사람, 뭐 바이올린, 손가락 굉장히 세밀하게 움직이죠. 굉장히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죠. 발, 복부는 뭐 별로 움직일 일도 없죠. 뭐 감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별로 넓질 않아요. 이 부위도 굉장히 예민한 부위, 중요한 부위죠. 많이 이게 부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펜필드 맵이라고 여러분들 가끔씩 어디 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이거는 우리 뇌 피질의 크기를 다시 재조합을 한 거예요. 재밌죠, 아주 그림이. 그래서 우리 뇌를 다 매핑을 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세포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신경세포의 몸체고 여기에 쭉 연결되는 축색돌기를 쭉 해서 마지막 터미널
오면 다음 신경세포와 연결이 되고 다시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을 이제 그 해석을 하고 그걸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뇌예요. 요걸 더 크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터미널에 다 저장돼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그래서 이게 터졌어, 나왔어. 그 다음 신경세포에 붙어가지고 여기를 수용체라고 해요. 그래서 붙어서 그 다음 작용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우리 뇌에 한 200가지가 넘어요. 200가지가 넘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세틸콜린은 기억력 관련, 주의력 이런 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있죠. 그거는 아세틸콜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도파민은 우리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 동기부여, 보상, 중독 이런 데 관련이 있어요. 중독자들 있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게 다 중독이거든요. 그 중독자는 도파민의 분비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조금만 자극이 들어가면 도파민이 확 분비가 돼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쾌락을 느껴요. 즐거움을 느껴요. 도파민 분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무미건조하고 이럴 때 도파민의 분비를 많이 하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도파민의 분비가 확 나타나고, 새로운 걸 자꾸 이렇게 찾아서 뭔가 이렇게 알려고 하면 도파민이 자꾸 분비가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도파민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도파민 기능이 점점 떨어졌어. 그래서 도파민 기능이, 그래서 이게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파민 기능이 너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약이 도파민 기능을 차단시키는 약이에요. 파킨슨 병, 그건 도파민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점점 퇴화해서 손상되니까. 그래서 도파민 기능을 올려줘야 돼요. 다 신경세포,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많이 들어보시죠. 세로토닌, 우울증, 수면, 불안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과 관련돼서 세로토닌 물질을 증가시키는 약을 먹으면 우울증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 이런 것도 있고 200몇 가지 이상이 우리 뇌에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10몇 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뇌에서 우리의 마음, 기분, 감정, 행동 이런 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초파리의 뇌를, 신경세포를 다 영상화한 거예요. 다 염색을 해가지고 보면 여기 좀 보시면 이거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신경세포의 몸체들이 다 여기 나와 있죠. 요거는 보면 쥐를 실제로 이 염색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신경세포의 몸체죠. 다 이렇게 다 이 가지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터미널 다 나와 있죠. 옛날에 카할이라는 신경과학자가 현미경을 보고 신경세포를 다 그린 거예요. 이 보면 거의 비슷하죠. 보고 정말 굉장히 잘 그린 거예요.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죠.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이상 있는 거예요. 우리 뇌에. 그리고 그게 연결이 된 게 1000조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유전자, 우리 인간의 뇌 유전자를 다 밝히겠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다 밝히겠다 해서 그걸 유전자를 다 했잖아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 그거를 본따 가지고 휴먼 커넥톰 프로젝트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커넥톰이라는 건 커넥션, 뇌의 신경세포의 연결을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밝히겠다고 해가 그걸 지금 다 하나하나 다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커넥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 뇌는 고등동물로 진화할수록 점점점 발달이 되죠. 고등동물이 될수록 뇌 피질 쪽이 커지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질은 그러니까 신경세포에 몸체가 있는 데니까 신경세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전두엽 쪽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쥐에서부터 점점점 해서 뭐 원숭이까지 해서 인간까지 보면 이 전두엽 점점점 이 피질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그 중에서도 전두엽이 더 커지는, 그만큼 전두엽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두엽이 망가지면 인간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이라는 것은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욕망이 있더라도 참기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해보고 이러면 안 되지, 판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 하게 하고 참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부서져 버리면 그걸 못하는, 동물에는 똑같은 거죠. 그냥 욕망이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동물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뇌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중요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 엑스레이를,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기에 보면 심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허파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혈관들이 어떻게 되겠다, 이게 고혈압이 있으면 이 혈관이 늘어나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뇌를 찍으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두개골 때문에 그냥 허옇게 이렇게 보여요. 뭐가 뭔지 하나도 보이죠. 여기 보면 이빨이 보이죠. 코, 눈,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는 방법이 개발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토모그래피라고, 이 뇌를 단면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냥 엑스레이를 확 찍는 게 아니고 단면을 잘라서 그 단면들을 합성을 해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뇌 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단청 촬영술이라고 해요. 토모그래피. 이거를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이 노벨상을 또 받은 거죠. 이걸 함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이 뇌를,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방법이 사실은 지금은 MRI도 이런 방법을 쓰고, 펫도 이런 걸 쓰고, CT도 이런 걸 쓰고, 다 이런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그래야지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토모그래피라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뇌파를 그냥 찍은 거죠. 뇌파는 그냥 바깥쪽에서, 두개골 바깥쪽에서 그냥 측정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개골 바깥쪽으로 신호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나오면서 다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고 굉장히 그 정기적인 신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겠죠. 아직도 뇌파는 여러분들 간질이라는 게 있죠. 뇌전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파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뇌파를 찍으면 뇌전증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파를 보고. 그거 이외에는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MRI나 CT나 펫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요새는 그냥 MRI를 찍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큰 종양이 있어요. 찍어서 봤더니.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거는 요새 말하는 fMRI예요. 기능을 보는 거예요. 기능 자기 공명 영상. 외부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우리 뇌는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부에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한다고요. 그러면 처리하려면 그 처리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어야 돼요. 신경세포가 그러니까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자기가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작용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려면 혈류가 증가해요. 그리고 그 혈류가 증가하면 옥시헤모글로빈과 데옥시헤모글로빈, 좀 복잡한데 이제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프레시한, 우리가 숨 쉬면 바로 산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 그 혈류가 뇌로 공급이 돼야 돼요. 거기 공급이 되면 그 부위가 활성화돼요. 그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여기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여러 부위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뒤쪽이에요. 뇌 뒤쪽. 근데 요거는 뭔가, 뒤쪽은 후두엽은 시각 중추라 그랬죠. 뭔가 시각 자극을 분명히 준 거예요. 시각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 뒤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주고 그 자극과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를 굉장히 할 수가 있죠. 뭘 연구를 하고 싶으면 디자인을 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내가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가 보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신경다발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신경다발이죠. 피질 말고 신경다발로 연결이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펫이죠. 포도당 대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력 좀 안 좋아가지고 혹시 치매 아닌가 해서 병원에 가면 펫 검사를 다 해요. 양전자 단청 촬영술이라고 PET 검사를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해보면 이거는 이제 포도당 대사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이네요. 이게 뻘겋게 된 거는 다 포도당을 사용하는, 포도당이 붙어 있는 부위인데, 치매를 보니까 이게 포도당 사용이 별로 없어요. 뇌가 굉장히 손상돼 있어. 이건 치매야. 알츠하이머 치매죠. 이거는 제 뇌의 펫 사진이에요. 제가 찍어봤더니 아주 활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직 치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찍어봤어요. 이런 것처럼 찍는 거예요. 그냥 찍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널스, 니어 인프라레드, 적외선 같은 거 이런 것도 찍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미지, 마그네틱,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뇌의 마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해서 하는 이미지라고 굉장히 비싼 기계가 있다고.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뇌의 신호를 측정을 해서 뇌 기능을 보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저희가 실제로 한 연구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뇌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뇌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부위가 어떻게 바뀔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이 청각 자극을 줘서 뇌가 어떻게 바뀌다, 이런 거는 쉽게 연구를 하죠. 그런데 사랑을 한다,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연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좀 오래됐는데 방송사에서 이거를 원해서 했는데,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의 뇌는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될 거다. 이게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독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운의 안경이에요.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요 도파민 물질이 이렇게 쭉, 도파민의 신경세포 요 길이 있다니까요.
요 길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도파민 신경 회로예요. 여기에서 도파민이 쭉 정보가 돼서 올라가는 길인데 요게 이제 보상회로라고 해서 영어로는 리워드 시스템이에요. 보상회로. 어떤 자극이 들어가는데 재미가 있다. 아, 이거 즐겁다. 이러면 이 부위가 자극이 돼요. 자극이 돼가지고 자꾸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독이 쉽게 되는 사람은 이 부위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야. 1이라는 자극이 들어갔는데 보통 사람들은 반응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중독이 쉽게 되는 사람은 1이라는 자극이 들어갔는데 10이라는 자극이 나오는 거야. 그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쉽게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좀 소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독이 잘 안 돼요. 뭐 아무리 재밌는 자극을 줘도 무덤덤해. 그거는 오히려 반응이 좀 느린 둔한 거죠. 그게 이제 관련되는 게 이런 보상회로예요. 보상, 대뇌 보상계 굉장히 중요한 회로예요. 우리 뇌에서 뭔가 재미가 있다, 뭔가 계속 하고 싶다. 심지어 동물 실험에 의하면 쥐가 있잖아요. 쥐를 여기에 이 보상회로에 전극을 꼽아가지고 이 레바를 누르면 거기에 자극이 한 번씩 되게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면 이 쥐가 계속 그것만 눌러가지고 계속 자극이 들어오니까 쾌락을 느끼니까 즐거움을 느껴요. 거의 죽을 때까지 이걸 누르고 죽는다니까요. 그만큼 강력한 자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제 관련될 거다 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 여자친구 사진을 가지고 오라. 이 여자친구야. 이거는 지인이야. 자기 아는 사람이야. 여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탤런트는 like죠, like.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는 좋아하는 거 플러스 want예요. 원하는 거예요. 영어로 want와 like가 그냥 좋아한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좀 달라요. like는 그냥 좋아하는 거, want는 좀 뭐라 그럴까 원하는 굉장히 그런 거죠. 달라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지인 사진을 보여주고 좋아하는 스타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내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 이런 걸 조사를 하면 지인을 컨트롤로 해서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보여줄 때 차이를 보면 좋아하는 것과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진 여자친구와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봤더니 MRI 지금 찍었더니 이게 버럭게 활성화되는 거죠. 활성화돼서 이제 요 왼쪽 게 보면 여자친구와 지인 사진 비교를 한 거고, 요거는 스타 사진과 지인인데 요 차이를 보면 여자친구와 스타 사진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 돼. 요거는 보시면은 요 부위는 똑같아요. 근데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요 부위가 활성화돼요. 더 여기에도 약간 활성화돼요. 여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스타 사진을 보여줄 때. 이 부위는 인슐라라는 뇌 섭렵인 부위인데 이 부위는 강력한 자극이 들어가면 반응을 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둘 다 좀 이거 새로운 자극이 확 들어오니까 그냥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위는 아까 이야기하는 보상회로와 관련되어 있는 복척 피계 영역이에요. 도파민 신경세포가 있는 부위예요. 이 부위가 활성화된다니까요. 이쪽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는 도파민과 관련돼서 도파민이 자꾸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걸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중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처음에는 중독이 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걸, 중독은 뭐죠?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걸 원하게 되죠. 그래서 6개월, 1년이 지나면 사랑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은 이제 식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게 뇌의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뇌는 세상의 정보를, 외부의 자극을, 예를 들면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로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 개가 있고요, 사람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있는데, 다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개만 관련되어 있는 부위가 활성화된다니까요. 다른 부위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부위, 다 들어오겠지만 특히 관심이 있는 부위가 활성화돼서 개가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쪽 부위들이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죠. 굉장히 시끄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운데 그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확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여러 있는데 그냥 딱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딱 보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집중이 그쪽으로 확 가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의 바깥쪽에 있는 세상을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진짜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바깥쪽 세상이라는 게 바깥쪽 세상이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 자극을 본인이 받아들여서 그 뇌에서 어떻게 형상화하는가, 그게 본인이 받아들이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디지털 막 발전해서 메타버스 이런 거, VR 같은 거 하면 그게 세상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자기가 보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사람들한테 아까 그 시계를 그리라 그러면 다 잘 그려요. 집도 그리고 다 잘 그려요. 그런데 오른쪽 두정엽이 손상당한 사람이 그리라 그러면 왼쪽을 보질 못했어. 오른쪽만 그리는 거예요. 왼쪽을 보질 못해요. 이 사람한테는 왼쪽은 세상에 없는 세상이에요. 멀쩡하게 바깥쪽이 있지만 두정엽이 손상당했기 때문에 오른쪽만 있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의 작용인 거죠. 자,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신 건강은 굉장히 열악하죠. 유병률을 보면 평생 유병률이 4명 중에 1명은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앓는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4명 중에 1명이라고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기에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런 게 다 포함되지만 점점 정신질환이 많아져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자살률 OECD 1위예요.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의 상당 부분이, 자살의 70 내지 80%가 우울증이에요. 이유, 죽는 원인이.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그 전세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요.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이 11명을 좀 넘어요. 우리나라 OECD 1위예요. 참 심각한 문제죠. 지금 한 26명쯤 돼요. 10만 명당. 하루에 38명이 목숨을 끊어요. OECD 국가 중에 1위인데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2위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와, 우리가 이제 드디어 2위가 됐구나. 근데 그때 리투아니아라는 나라 아세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위를 뺏겼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참지를 못하잖아요. 1등을 안 하면 절대 참지를 못해. 뭐든지 1등을 해도, 공부를 해도 1등, 1등을 안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1등을 탈환한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래 지금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자살 예방 계획을 세웠죠. 국무총리 산하의 무슨 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26명에서 2027년도에 30%로 줄이겠다. 18.2명으로 줄이겠다. 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달성이 될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자살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자살률을 낮추겠다. 어떻게 낮추겠어요? 그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그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우리가 한번 성공한 게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가 있어요. 그거를 옛날에 슈퍼에서 팔았다니까요. 슈퍼마트에서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외로웠어. 그 고독하고 그 외로움에 못 견뎌서 그 그라목손 제초제를 다 사용을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막 계속 해가지고 그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그거를 슈퍼에서 못 파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살률이 팍 떨어졌어요. 그러나 쉽게 구하지 못하니까. 지금 얼마 전에 번개탄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번개탄 못 팔게 하는 게 대수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걸 쉽게 못 구하는 그 자체가 그 순간을 또 넘길 수 있고 해서 그걸 떨어뜨린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만큼 어려워요. 정신질환은 옛날에는 서양 같은 데서는 배에 태워가지고 바다로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바다에서 죽으라고. 귀신이 시했다.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 요양소 같은 데 이런 데 막 옛날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열악했죠. 기도원 이런 데서 막 그냥 이런 사람들 그냥 마귀 쫓는다고 막 안수기도 막 때려서 막 살인도 하고 쇠사슬을 묶고 굉장히 그런 문제 많았잖아요. 그런 거 여기 묶어놓고 막 이런 의자에 묶어가지고 안정시킨다고 또 굿하고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또 옛날에 서양에서 이런 드릴 같은 걸로 막 하고 막 이런 비인간적인 이런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어떨까요? 우울증은 마음의 문제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우울증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는 거니까 치료를 권유를 해야 된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대답을. 그런데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1번을 당연히 우울증 그러면 그거 마음의 문제니까 네가 마음을 잘 먹어야지. 왜 그래?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의지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워낙 또 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다 뇌로 그냥 너 약 먹어야 돼. 치료받아야 돼. 이렇게만 자꾸 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맞다는 게 약한 우울증은 그 의지로도 극복이 되고 주위의 말 한마디로도 좋아지고 운동으로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한 우울증은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치료를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뇌라는 게 우리가 약물이나 이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의 어떤 신경세포의 변화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약간 마음이나 행동 이런 거를 통해서 뇌 기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웃음 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막 웃으면 뇌가 웃는 것처럼 바뀐다니까요. 내가 행복해서 얼굴이 웃는 모양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얼굴을 웃게 하면, 근육을 움직이면 뇌가 그렇게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인 거예요. 똑같은 거죠.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큐어,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거는 뭐 상담을 하는 것도 있고요. 친구나 가족의 조언도 있고, 이런 거는 뭐 간단한 그런 거, 또는 환경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뭐 이런 거로 충분히 되죠. 그렇지만 안 되는 것도 있죠. 굉장히 심한 뭐 주요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죠. 당연히 약물 치료를 받고, 또 운동 같은 것도 하고 명상 이런 걸 하면 좋아지죠. 약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과 관련되는, 세로토닌 분비를 그 시냅스에서 많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쓰는 거예요. 세로토닌 신발 이런 걸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신발 신고 운동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다 되겠죠. 어떤 운동하든. 근데 세로토닌 운동화 해서 이제 비싸게 파는 거죠. 운동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세로토닌 분비가 되는데 시냅스에 지나가지고 이게 붙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바로 이게 붙어가지고 그냥 다 깨져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재흡수가 돼가지고 리사이클, 다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약물은 요 재흡수를 막는 거예요. 막아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게 하는 거죠.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흥미의 상실, 에너지 감소, 그리고 움직이기 귀찮죠. 느릿느릿해져요. 혹은 초조해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면 많이 먹어요. 어떤 사람은 입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살이 쪄요. 어떤 사람은 살이 빠져요. 어떤 사람은 잠이 많아져, 우울해지면. 잠만 자.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조금씩 다르죠.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마지막에는 자살 사고까지. 내가 살았으면 왜 죽는 게 낫지. 우울증이 되면 이해하기 어렵죠. 거기서 벗어나서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는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괴로운 거죠. 우울한 거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정상범위요. 기분이. 그런데 보통 정상적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실패, 스트레스 이런 게 오면 당연히 기분이 변화가 있죠. 있다가 확 우울해지겠죠. 그러다가 좋아져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도 우울해지지만 스트레스가 있고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병적인 우울증은 어떠냐면 스트레스가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해져. 그리고 기간도 오래가. 보통 사람은 스트레스나 이런 게 있어서 우울한 기분이 가더라도 2주를 넘길 수가 없어요. 2주일. 우리가 시험을 못 쳤다. 뭐 며칠 우울하다가 그냥 또 돌아오죠.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3년 동안 우울해야 인간이죠. 지금은 어때요? 2주 이상 우울하면 병인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죠.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이제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2주 이상 우울하면 병적이다. 왜냐하면 그런 소위 말하는 애도 반응, 그걸 영어로 모urning 프로세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슬퍼하고 애도하는 반응이 2주를 넘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병적인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2주를 넘기면 이거는 좀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조증은 좀 다르죠. 조증은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조울증, 양극성장애는 우울증과 조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요 우울증은 우울증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우울증이 몇 개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거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울해서 뭐 이런 거는 상담을 받아도 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기간을 운동을 하고도 해도 좋아지고 이런 거죠. 경조증은 약한 정도의 조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가 어느 정도면 치료를 해야 되는가?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감.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겠죠? 어떻게 우울하지 않겠어요? 우울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되돌아보고, 우울할 때는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자기로 향하는 거예요. 자기로. 바깥쪽으로 향해 있던, 바깥쪽에 관심이 있던 게 자기로 향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우울해지면 그렇게 되죠.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죠. 너무 바깥쪽으로만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면 그게 이제 좀 분노, 화, 앵거, 어그레션 이런 거죠. 자기로 향하면 그게 이제 자살 생각, 우울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좀 짧지만 우울증은 2주 이상 지속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 딱 보면 아시죠? 오른쪽은 우울증, 무채색이죠. 왼쪽은 컬러풀하죠. 기분이 좋아요. 보기만 해도 알죠. 얼굴 표정도 다르죠. 치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일 때 뇌를 찍어보면, 아까 펫이에요. 찍어보면 다 퍼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뭐 약물 치료든 상담이든 뭐든 치료를 하고 나면 좋아졌죠. 정상적으로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활동이 증가돼서 정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현병을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끝내겠는데, 조현병 과거에 정신분열병이라고 했던 병이에요. 정신이 분열된다. 망상, 환청,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목소리를 막 들어요. 자기를 욕하는 소리. 망상, 제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피해망상. 여러 가지가 있죠. 과대망상, 내가 하느님이다, 뭐 내가 대통령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이제 루이스 웨일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데 정신분열병, 조현병을 앓은 사람이에요. 조현병을 앓았던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 유명한 예술가들이 우울증을 앓은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보시면 병이 심해질수록, 이 사람은 고양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병이 심해질수록 점점 형상이 어떻게 돼요? 추상화가 되어버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뇌가 점점점 이 영어로 루즈닝, 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단절되고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고양이를 그리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으로 그리지 못하고 다 분리돼요. 피카소 그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다 정신분열의 상태에서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이 병이 아니고 그런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과 창조성의 어떤 연관성을 연구를 많이 하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정신분열병, 조현병인데, 과거의 정신분열병인데 조현병이라고 바꿨어요, 제가. 조현. 이거는 휴정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 모름지기, 마음을 닦을 때는 조현긴완, 조현. 조현이라는 것은 줄이에요, 줄. 기타, 바이올린, 현악기. 현악기의 줄이 긴완,
긴장, 완은 이완, 타이트하거나 루즈하거나.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을 닦을 때는 모름지기 현악기의 줄을 너무 타이트하게 쥐는 것처럼 긴장되거나 또는 너무 이완돼서 늘어져 있거나 하면 안 된다. 적절히 인간의 정신줄을 적절히 튜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조현기난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병명개정위원회를 한 2년 반 이상 했는데 그때 국어국문학자의 모 교수님이 이거를 제안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조현기난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야, 이런 말을 어떻게. 근데 계속 그의 의미를 새기고 이렇게 했더니만 너무나 이게 상징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 뇌에 신경 전달이 연결이 루즈닝, 이완되어 있다고 옛날부터 본 거예요. 실제로 뇌를 보면 그렇게 루즈닝, 이완되어 있어요. 신경세포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서로 우리가 말을 할 때 A, B, C, D 이렇게 쭉 흐르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조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리가 없어요.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A에서 C로 막 건너뛰고 D로 막 가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신경세포가 서로 다른 걸로 막 연결이 되고 이러니까 말이 다른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죠. 너무나 이게 정말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난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떼고 조현병을 하자. 그래서 조현병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저희가 유명한 란셋이라는 잡지가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여기에 Renaming Schizophrenia in South Korea라는 걸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 정신이 분열된다. 이거 너무나 좀 병명이 좀 괴이하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게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시아 쪽에서도 바꾸고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영어로는 에이튠먼트, 튜닝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현병의 증상은 여러 가지 망상, 환각, 와해된 말,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음성 증상은 뭐냐면 혼자 지내기 좋아하고 말이 없어지고 친구가 없고 감정의 느낌이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이런 병이죠. 그런데 MRI를 보면 첫 발병할 때 이랬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점점점 손상이 진행이 돼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벤트리클이라고 여기 방이 있는데 뇌에 요로 이제 뇌 척수액이 돌아다니는 데예요. 근데 여기가 점점 넓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 이야기는 요 주위에 있는 뇌가 수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퇴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정신분열병을 조기 치매라고 했다고요. 한 40세, 50세가 되면 치매가 되는 거예요. 뇌가 점점점 치매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 조현병 환자들이 굉장히 문제죠. 사회적으로 뭐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뭐 조현병 포비아까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다고요. 아주 급성기에 그런 사건이나 중범죄를 일으키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조현병의 치료도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요. 지금 뭐 전기경련 충격 이런 것도 쓰는데 굉장히 인식이 안 좋죠. 영화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비인도적이진 않죠. 굉장히 비인도적인 것처럼 영화에는 묘사가 돼가지고. 근데 실제로 미국에는 이 전기 치료가 우울증 같은 데는 굉장히 쉽게 치료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요. 또 조현병에도 많이 사용을 하죠. 운동을 해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약물적인 치료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명상이라든지 규칙적인 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생활 습관 그런 걸 통해서 건강해지면 우리 뇌도 건강해지고 뇌가 건강해지면 어떤 외부 스트레스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회복 탄력성도 올라가고 그런 거죠. 웰빙이라는 게 있죠. 웰빙. 웰빙은 우리가 병이 안 생기더라도 평소에 좀 건강하게 하자는 거죠. 이 웰빙과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연관성이 많죠. 우리가 튼튼하면 자극이 와도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웰빙과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요새 중요한데 거기에 관련돼서 명상이 지금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외국에는 명상 붐이 굉장히 뭐 난리죠.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이게 원래 불교의 명상, 선 이런 데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마음 챙김 그걸로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것만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마인드풀니스, 명상 챙김, 마음 챙김 이래가지고 그냥 간단한 방법을 써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런다니까요. 그게 명상의 다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연구들을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명상에 관련돼서 연구들을 하는 걸 보면 마음 챙김이 명상을 하면 증가되고 해마 부위가 여기 보면 이 해마의 밀도가 증가되는 거죠. 해마의 밀도가 증가된다는 것은 신경세포가 증가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부위들이 피질이 두꺼워지고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저희가 템플스테이라는 걸 연구를 했었어요. 지리산 대원사에서 3박 4일 몇 년 전에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에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바뀌는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뭐 이런 걸 다 연구를 굉장히 종합적으로 했었는데 불교 이제 템플스테이 재단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3박 4일이니까 가기 전에 MRI를 찍고 버스를 타고 지리산 가가지고 3박 4일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또 MRI를 찍고 뭐 이런 걸 다 했었죠.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연구를 했죠.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소견을 많이 발견했죠. 그래서 저희가 외국 그 저널에 발표를 몇 개를 했고 했는데 거기 보면 회복 탄력성도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성, 뇌에 서로 연결이 신경세포 연결성이 증가된다. 연결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기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뇌는 서로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죠. 커넥션이 증가되면 연결성이 증가되면 기능이 증가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증가되고 템플스테이 전과 후에 어떤 부위들이 두꺼워지고 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휴식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냥 쉬고 있더라도 뇌는 활동을 해요. 그 활동하면서 그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런 부위들이 템플스테이 이후에 활성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힐링 방법이다. 이런 걸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밝힌 그런 데이터가 있죠.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런 꼭 이거는 불교 뭐 종교적인 색채를 떠나가지고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닦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뇌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학회 같은 데 오면 한국에서 개최된 학회에 오면 템플스테이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론을 지으면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 신경세포로 되어 있고 1000조 이상의 신경세포 연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뇌는 고동 기능이 필요할수록 크고 복잡하고 발달이 되어 있고 전두엽이 점점 커지고요. 우울증, 조현병 등이 뇌의 이상이고 또 그 치료라는 것은 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뭐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뇌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이죠. 신경조절술은 신경회로의 기능을 바꾸어서 정신질환을 또 치료할 수가 있고 뇌의 기능을 바꿀 수가 있고요. 뇌를 건강히 관리하려면 평소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는 규칙적인 생활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거 외에도 명상이나 여러 가지 그걸 힐링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템플스테이나 마음 챙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돌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뇌의 기능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